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테이퍼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2014년의 테이퍼링은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되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테이퍼링의 과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13년 12월에 750억 달러씩 사고 있다가 이제 10월 달에 0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는 2013년을 더 기억을 네,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인데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테이퍼 텐트럼입니다. 네. 요새 파월 의장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때 한참 전에 얘기해 줄게.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진 않을 거야. 네. 미리 예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됩니다. 네. 이해는 되고 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으니까 12년 9월 달에 연준이 QE3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세 번째 양적완화인 거죠? 왜 뭘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막 그 선거가 있었거든요. 오바마가 이제 2기로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선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감축 문제도 있었고, 근데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계속 돈 푸는구나. 무기한 무제한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그래서 환호를 하는데, 그 버냉키 의장이 13년, 우리 시장에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데 13년 5월에 나와가지고 1편을 보셨겠지만 채권 매입의 테이퍼링을 고려해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의사록을 보면은 FOMC 의사록을 보면 13년 3월쯤에 이제 요 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더라고요. 네, 아무도 주목을 안 했던 누가 뭐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보겠어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소수 의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난데없이 연준 의장이, 그렇게 완화적이었던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Q3가 이제 사람들을 너무 안심하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2013년 5월에 의장이 테이퍼를 딱 던진 거네요. 황당하잖아요. 12년 9월에 무기한 무제한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뭘 줄인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테이퍼 텐트럼. 시장이 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충격은 그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을 하고 이제 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올리는 것도 참 험난했죠. 그렇죠. 오늘 올리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서 또 미루고 계속 그런 일의 연속이었었죠. 그때 그 14년도 이제 옐런 의장이 취임을 했는데 막 중국이 15년 8월에 막 위안화 갑자기 막 약세로 이제 정책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막 위안화는 폭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급등 초약세였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막 혼란이 오니까 봐주자, 기다리자, 막 그런 계속 사례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민기적 거리긴 했지만 긴축의 그 첫걸음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는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테이퍼 텐트럼 기간에 거의 다 흡수를 했지만 그래도 테이퍼를 시작하기 전인 13년 말과 테이퍼가 끝나고 난 14년 말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FX 시장은 달러 지수가 한 10%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신흥통화가 이제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신흥통화가 10% 정도 빠졌고, 이제 달러 원환율하고 위안화는 좀 다른 흐름이었어요. 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다른 통화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네요. 금리 같은 경우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긴축을 한다고 하니 다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근데 장기 금리들이 다 꽤 많이 이제 빠졌더라고요. 유럽. 왜 그랬던 거죠?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릴 거긴 한데 결국은 경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채권 수급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식은 올랐네요. 미국 주식은 엄청납니다. 네. 미국 S&P 500은 그때도 10% 정도 올랐고요. 이머징 지수, 코스피 지수는 한 5%가량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미국은 봤습니다. 양적 완화해도 주식이 오르고 양적 긴축을 곧 하겠다라고 해도 오르네요. 기업들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IT 혁명이다, 네. 엄청 좋은 것들이 미국은 많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선진국 중에 가장 빨리 빠져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 또 가계부채도 빨리 조정했던 그런 부분이 다른 나라와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됐었죠. 미국 만만세인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사실 FX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다른 시장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시장
시장과 이제 위험 자산들, 주식이나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여기 연두색 선이 아까 말씀드린 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입니다. 테이퍼 처음 언급했을 시점. 네, 테이퍼 언급했을 시점의 시장 반응인데 사실은 금리 시장을 보시면 그때 엄청 다 튀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장기 금리들 그 채권 매입해 주던 거를 이제 줄이겠다고 하니까 대형 바이어가 빠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금리가 튀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리가 막 튀다가 오히려 테이퍼링 이제 빨간 선이 테이퍼링이 시작한 시점인데 시작하고는 막 흘러내리는 유럽 금리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는 테이퍼링이 긴축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경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정부가 국채를 덜 찍을 거야. 채권 발행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 좀 덜 사줘도 괜찮다. 이게 채권 가격이 상승.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내려가는 예,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녹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은 더 많이 흘러내렸. 답이 없는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면 재정 위기가 한창일 때잖아요. 예, 일단은 뭐 그리스 재정 위기니 뭐 남유럽 재정 위기 한참 겪고 나서였고 피그스라는 단어도 그때 등장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긴축을 했었고 그러니까 유럽 경기는 계속 안 좋고 그런 와중에 미국은 긴축을 한다 하고 또 이제 사실 이때도 중국이 막 금융위기 끝나고 돈을 한참 혼자 풀다가 나 이제 좀 안 되겠어 하면서 나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다라고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미국 빼고는 다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또 ECB가 그렇죠. 지금 요새 뭐 잭슨홀 회의 많이 얘기하는데 네. 14년 8월 잭슨홀 회의에서 버냉키 지금의 이탈리아 총리죠. 드라기 총재가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양적 완화 이제 확대하는 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장기 금리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던 것 아닌가. 유럽이 그냥 섣불리 좀 긴축적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완전 완화적인 정책으로 스탠스를 바꾼 거네요. 예, 경기의 문제, 통화 정책의 문제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들을 보면은 역시나 그 연두색 테이퍼 텐트럼 때는 다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주식도 그때는 좀 빠졌었고요. 뭐 신흥국 주식 빠진 게 훨씬 네, 압도적이네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에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그만큼 금융위기 이후에 어쨌든 풀린 돈이 뭐 민간 신용 착출은 안 됐지만 자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을 거고 돈의 상당 부분이 또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만큼 그런 이슈에 대응을 해서 시장에서 서둘러서 돈을 회수하다 보니까 신흥국 증시의 타격이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 주식은 뭐 계속 테이퍼링 이제 흡수하고 테이퍼 텐트럼 흡수하고 테이퍼링 시작 이후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은 그 IT 혁명의 선도에 있었고 아까 뭐 셰일 혁명에서 그런 기업들도 좋았고 다 뭐 민간이 좀 너무 잘 대처하고 변화의 시기에 선도에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배경. 미국도 정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간이 잘하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MSCI 이머징 지수 주식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나마 주식은 조때 초반에는 덜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구리값의 하락이 엄청나더라고요. 구리값의 하락이 요새 뭐 원자재 핫한데 그때 뭐 하락했던 이유는 중국이 크겠죠. 예. 그렇죠.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소비국인데 아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했던 데가 중국이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 너무 그동안 방만했다. 중국도 그 당시에 부채 증가율이 엄청 났었잖아요. 막 기억나요. 그림자 금융이라 해가지고 그 뭔지 분석하고 디폴트 날 수 있다. 기업들 많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더 이상 방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졸라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유동성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좀 둔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수요국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큰 타격을 네. 예, 입게 됐던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는 외환시장을 이제 보고 싶은 것인데요. 달러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를 보면 테이퍼링이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 때 좀 달러 지수 막 상승했다가 그 14년 중반까지도 달러 지수는 그냥 안정적이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테이퍼 텐트럼 때만 뭐 주가 빠지고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시장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뭐 이게 지금 긴축을 시작하는 거는 아니고 채권 매입을 줄이는 정도라고만 좀
인식을 했던 것 같고 미국 경기가 그래도 그렇게 막 핫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4년 한 중반 이후부터 달러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 그 전에 그것도 있었겠네요. 유로존이 긴축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의 재료가 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로 가니까 달러 지수가 못 올랐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네네. 먼저 이제 달러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6개 선진 통화 대비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달러 지수는 그러니까 선진 통화 대비 거의 유로화 대비 달러 지수의 가치가 어떤지라고 맞아요.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흥 통화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차트가 연준과 ECB의 그 밸런스 슛인데요. 이게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풀었다. 그렇죠. 연준이 채권을 매입을 해서 채권 매입 양이 늘어나면 밸런스시 커지는 거니까 예, 채권 매입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풀렸다. 예, 통화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려가면 이제 긴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3년도부터 14년 중반까지 ECB는 오히려 막 긴축을 했어요. 경기 안 좋고 힘든데도 긴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직은 뭐 테이퍼링은 돈을 푸는 거긴 하니까 뭐 달러 지수가 꿈쩍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14년 8월 그 잭슨홀 미팅에서 드라기 그때 당시 ECB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면서 채권 매입량 늘리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갔던 것 같아요. 유로존의 이슈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달러가 한 2014년 7월부터 가파르게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미국의 2년 국채 금리가 꽤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금리 인상을 반영을 그렇죠. 하면서 시장에서는 예. 이제 테이퍼링 다음에는 금리 인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한 7월부터는 달러가 강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4분기에는 유로존 이슈 더불어서 영향을 미쳤던 거 볼 수 있겠네요.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달러 롱을 정말 쉽게 지를 수 있는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의 달러화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등락은 있었지만 방향은 어쨌든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락했다가 정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쪽의 포지션들을 많이 취해 왔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기 금리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ECB도 다시 완화적인 정책으로 도니까 이게 달러 강세가 장난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 기존의 달러 숏 포지션, 달러가 빠질 거에 좀 방향을 맞춰놨던 포지션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던 것들이 달러와의 반등 탄력을 더 강하게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계속 올라가지고 엄청 그러면서 한 3개 허겁댔던 분기 정도 좀 네. 가파른 상승세를 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허겁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달러 지수가 선진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라면 신흥 통화들은 어땠는지 좀 보려고 하거든요. 뭐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 통화라는 표현보다는 위험 통화들과 안전 통화들로 좀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주 달러랑 브라질 헤알이랑 계속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경기, 그렇죠. 둘 다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하네요. 예, 중국 경기랑 원자재 가격, 예,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에다가 유럽 경기, 중국 경기 영향을 또 많이 받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그때 정말 어려웠던 아까 말씀하신 돈도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때문에 또 돈이 막 빠져나오면서 더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환율을 보면은 사실 엔화라는 통화가 안전 통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면 강해지는 그런 통화인데 엔화를 보면은 테이퍼링 자체는 그렇게 시장이 엄청난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아닌가 좀 그러니까 미국 긴축 자체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물론 이제 연두색 테이퍼 텐트럼 때 달러엔이 또 막 갑자기 하락하기도 하긴 했는데 결국은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달러엔도 달러의 방향하고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했지만 엄청난 리스크 오프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주 달러나 브라질 헤어라 사례를 보면 이 나라들은 이제 그 경제 여건을 좀 더 반영하는 흐름이 어떤 위험자산 회피라는 흐름보다도 그 흐름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둘 통화는 경계 여건을 받았고 예나는 달러 강세에다가 그때 일본도 계속 양적 완화, 예나 엔저 유도 정책 내 세계 화살이 쏴진 상태였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 반영하면서 계속 오르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화, 위안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면 한참 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고 14년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는데 13년 여름부터 14년 여름까지 환율이 한 150원 정도 빠졌더라고요. 원화가 엄청난 강세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억이 나는 게 원화의 차별화
같다. 신흥국하고 이제 완전히 네. 차별화된다. 금융위기 이후에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때 원화는 확실히 이제 다르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막 그런 자신감에 차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럴만한 게 또 경상흑자가 어마무시했잖아요. 예, 데이터를 보니까 14년도에 830억 불, 뭐 15년도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15년도에 1000억 불이 넘어섰더라고요. 엄청난 경상흑자를 기록을 했고 또 외국인도 주식을 사던 시기. 사실 우리 주식에 우리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박스피라고 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 외국인은 계속 우리 주식을 샀더라고요. 그때 막 주식 자금 들어오고 경상 자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차별화되는.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아마 CDS 프리미엄일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위험자산 회피 또 신흥국 위험하면은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그냥 반사적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폭이 훨씬 더 잦아드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하고 같은 물결을 타는 나라는 아니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14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시죠. 네,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는 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대외 의존도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다른 신흥국보다는 중국의 경기에 민감도가 훨씬 더 커지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달라졌다는 말이 무색하게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위안화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연관 전망 찾아봤어요. 위안화 마이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덜 국제화돼 있고 국제화를 막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시기였고 다른 통화들하고 흐름이 조금 달랐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정부가 환율을 통제를 또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 해도 뭐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14년 초에 2005년 그 7월 위안화 개혁 이후 저점을 찍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때 그 전부 문제는 있었거든요. 뭐 경기도 좀 쫄라매고 뭐 그림자 금융이고 뭐 회사들 디폴트 난다 문제는 있긴 했는데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고 정부가 우리의 위안화 국제화 기조가 너무 위안화 강세를 베팅하게 하는 것 같아. 좀 틀까 방향을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14년도 이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건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오를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됐다가 15년 그 8월에 정말 중국 정부가 이걸 절하라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렸거든요. 이제 다 난리가 위안화 이제 무조건 위다, 방향이 위다. 그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위안화는 무조건 절상된다라고 몇 년 동안 시장이 익숙해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절하, 위안화 약세로 틀어버리니까 시장이 대혼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내부적으로도 다 뭐 이거를 쇼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외환보유액이 뭐 2조 달러를 밑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죠.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사례였는데 위안화는 마이웨이였다가 테이퍼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그때 많이 오르는 그런 환경들이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2014년에 테이퍼링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증시에서는 미국, 선진국과 특히 신흥국 차별화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신흥국이 타격이 아무래도 미국은 계속 좋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장기 금리는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달러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화와 위안화는 사실 테이퍼링 초기만 해도 좀 무풍지대였었죠. 글로벌 흐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다가 이제 2014년 하반기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글로벌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2014년의 환경과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